2장의 14번째 주제, 무엇이 생각을 일으키나를 요약하겠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더러운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더러움으로, 악의는 비린내로, 악하고 해롭고 불건전한 생각은 파리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처럼 탐욕, 악의, 성냄, 어리석음이 있을 때 생각이 일어납니다. 지혜가 있고 잘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고 욕심이 있고 화가 있으면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없어지면 안 좋은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선정 상태에서는 모든 생각이 끊어집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지혜가 있고 잘 아는 사람들은 생각을 또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상식으로는 모르니까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지 알게 되잖아요. 또 생각을 해야지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심오한 뜻은 통할 수 있지만 이 언어 표면상으로는 이게 상충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 없이 알 수 있고 또 생각이 없는데도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는지 좀 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거기서 조금 생각하고 정신작용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라는 거는 어쨌든 보면 현재 머무르지 않고 주로 이제 과거 미래로 간 걸 생각이라 할 수 있고, 과거 미래는 안 갔지만 과거 미래가 아니지만 또 현재하고 맞지 않는 곳에 가 있는 걸 이제 생각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작용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궁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약간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냥 아는 대로 행동하는 거지, 아는 대로 뭔가 일을 하고 하지, 모르니까 이게 뭘까 하면서 하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더 몰라질 수도 있어요. 물론 정신작용을 통해서 어떤 그걸 이제 뭐 헤아리고 노력하고 해서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사람이 뭘 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알 수 있는 뭘 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그걸 알 수 있는 올바른 방법으로 뭘 하면 되는데, 알 수도 없고 올바른 방법도 아니면서 뭔가를 알려고 노력할 때 더 몰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보면 인생을 살다가 힘들어졌어요. 그럼 그 힘든 걸 자기 나름대로 이제 벗어나고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올바른 노력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랑 만나고 집에 왔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을까? 그거는 참 지혜롭지 않은 사람 같은, 지혜로우면 이제 그걸 좀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알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다음에 만나서 물어보든지,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표정이나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좀 가늠할 뿐이지 그걸 생각한다고 알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막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서 자꾸 가지치고 해가지고 더 몰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예를 들면, 자, 생각을 해서 잘 살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아주 극단적인 비유지만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서 나 잘 살아야 되겠다, 인생을 뭐 한다, 그거 뭐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혜로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내가 뭘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그걸 잘 보고, 없으면 그거를 알아본다든지 물어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경험한다든지 그런 걸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거 없이, 지혜 없이 뭐 문제 생겼을 때 그거 없이 그냥 막 생각하고 노력하고 뭐 이러다 보면 더 몰라져요, 사실은. 내가 2003년에 생각의 속성을 알고 난 뒤부터 생각이란 게 참 어찌 보면 양날의 칼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도움도 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할 때 외에는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내 경우는 평소에는 생각은 거의 안 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만 나도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뭐 강연을 한다든지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이제 이럴 때
내가 마인드맵이라는 걸 사용해요. 내 나름대로 이제 개발한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가 이제 마인드맵은 다 알 거예요. 학습 쪽에서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 같은 경우는 누가 뭐 전화가 와요. 예를 들면 뭐 죽음에 대한 기조 강연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러면 내가 이제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내일 답해주면 안 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마인드맵을 해요. 이제 마인드맵 하는 건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종이에다가, 하얀 빈 종이에다가, 주제를 딱 적어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죽음, 이렇게 딱 쓰고, 동그라미를 딱 치고 이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것과 관계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탁 올라와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글을 탁 썼잖아요. 쓰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걸 알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거 치고 컴퓨터에서 엔터 키 치면 뭐가 따락 자료가 착 올라오듯이. 그러면 이제 그 죽음을 치면은 이제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누구한테 들었던지 책을 봤던지 내가 유사한 경험을 했던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요. 사실 우리가 뭐 발표를 하고 또 강연을 하고 이런 거는 내 속에 있는 것 속에서 할 수 있잖아요. 내 속에 없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거를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걸 통해서 쭉 이렇게 가만히 편안한 마음에서 그 관계되는 게 떠오르는 걸 이제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다 올라올 때까지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게 다 올라와요. 네. 어떤 거는 이거는 필요한데 모른다 하는 것도 올라와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던지. 그래 되면 이제 다음날 내가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내용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떠오른 걸 가지고 PPT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이제 그렇게 PPT 만들고 또 뭐 떠오른 게 있으면 그걸 하겠죠. 내가 이제 이 환자들을 상담하잖아요. 이제 대학생들 특히 보면 리포트를 미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꼭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보면 이게 미룬다는 게 세계적인 이슈 같아요. 그 보면 요즘 테드라고 영어 강연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 미루는 거에 대해서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미뤄봤어요. 미뤄보니까 괴로워요. 그 미루는 동안은 그거에 대한 압박이 계속 있어요. 그 다음에 미루는 사람들이 미루다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순간에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준비도 못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제 나한테 와서 리포트를 미룬다 하면은 내가 이래 이야기해요. 미루는 사람들은 특징이 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좀 잘하려는 뭐가 있어요. 잘하려는 뭐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래 이야기해줘요. 리포트를 뭔가 쓴다는 거는 내가 준비됐거나 내가 뭐 본 거거나 뭐 이런 것 속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그 리포트의 제목을 이제 딱 아는 순간에 마인드맵을 좀 해라 하고 마인드맵을 좀 설명해요. 그러면은 리포트 주제를 딱 하면 아무리 처음 쓴 리포트라도 좀 떠올라요. 이렇게 쭉 떠올라요. 떠오르면은 그걸 가지고 일단 이 메모를 해요. 메모를 하고 그러면 일단 그걸 이제 딱 받는 순간에 하면은 자기 속에 어느 정도 준비된 건 다 있는 거예요. 있고 그 다음부터 살붙이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우리가 이제 공연히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하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한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놓고 난 뒤에 그 다음 또 필요한 거 넣고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는 어디 뭐 학술대에 발표한다. 그럼 그 주제가 정해진 날 그걸 해요.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고 해놓고 나면 또 다음이 필요한 게 또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 준비해서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지혜롭게 정확하게 보면 내가 잘하려 하면 잘할 수 있는 뭐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뭐 궁리하고 생각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 돼요. 내가 뭐 원하면 그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그냥 일어나진 않아요. 인과의 법칙상 그것이 있을 수 있는 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 생각을 안 하지만 또 생각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고, 그죠? 그렇죠. 그죠? 예. 뭐 생각보다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올라올 수 있는. 예.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생각에
에 대해서 또 내 안에 있는 거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건강심리학이나 긍정심리학에서 요것과 연관된 현상으로 몰입 있잖아요. 플로우라는 게 이제 외국에 유명한 분도 계시고 한국에도 이제 한 분인데 이 플로우가 굉장히 어떤 정신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상태로 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뭐 옛날에 막 그 책 유명하고 그랬을 때 만큼이나 지금도 유명한 게 보면 오는 학생들 이렇게 보면 몰입 학당, 몰입 캠프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아직도 몰입 사람들이 쓰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는데 이럴 때 이 몰입이나 이 생각과의 어떤 관련성이나 또 이 몰입을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몰입이랑 삶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관심도 있었는데 불교 정신 치료에서는 이 몰입을 어떻게 보고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응용하면 좋을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지금 말씀하신 몰입이 그 칙센트미아이의 그 몰입, 영어로 하면 플로우죠. 나도 옛날에 그분 책 일부분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고 진짜 놀랐어요. 대단해요. 우선은 그 어떤 이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보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어떤 그걸 조금 연구한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그 역사, 이런 것 속에서 굉장히 그 방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정신치료적으로 본다면, 근데 이제 플로우의 정의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1990년에 쓴 책 제목이, The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의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학적인 연구, 몰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1990년에 그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그 책의 내용이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최적의 행위를 하는 사람, 최적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뭐 최적의 경험을 하는 사람은 다양하죠. 음악가일 수도 있고, 예술가일 수도 있고, 과학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노동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든 간에 최적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 또 뭐가 필요하나, 뭐 그런 걸 연구했더라고요. 그런 이제 어떤 몰입에 대한 걸 이제 불교 정신치료적으로 본다면, 그 몰입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몰입이 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몰입이. 그래서 이 몰입이라는 현상이 어떤 사람이 몰입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 그 인과의 법칙에서 몰입이 올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는 몰입의 상태가 올 수 있는. 그래서 본다면 그 칙첸미아의 그 연구를 내가 조금 보니까 몰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선은 몰입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몰입이란 건 이제 그 순간에 보면 딱 집중이 돼 있는 상태예요. 집중이 되면서 그걸 하면서 굉장히 그 만족스럽고 또 성취감도 느끼고 어찌 보면 그 일을 되게 즐기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우선은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에요. 내가 뭐 요걸 하겠다. 목표가 뚜렷하면서 또 자기에 맞게 뭘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목표를 설정하지도 않고 너무 어렵게도 하지 않고 그 적절하게 하고 있으면서 그 하는 순간에 굉장히 즐기면서 또 만족스러워하면서 성취감도 느끼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몰입을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나는 몰입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칙첸미아이가 말하는 그러니까 칙첸미아이가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최적의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본 거예요. 그때 당시는 뭐 상태가 어땠고 그런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그 전에 뭐 어떤 노력을 했고 그랬을 때 어떤 효율은 어떻냐 하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또 어떤 서베이도 하고 또 뭐 학문적인 연구도 했겠죠. 그걸 해가지고 이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몰입이란 건 어째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지금 내가 인터뷰하면서도 몰입 상태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몰입 상태.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건 일단 집중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 몰입이라는 게 어째 보면 이제 불교 수행으로 보면 삼매나 선정이 몰입의 상태예요, 사실은. 그때 딴 데 가 있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면서
가장 그 목표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그래서 일단은 내가 볼 때는 몰입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이고, 근데 이제 불교 정신치료적으로 볼 때는 그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 당연한 현상이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몰입은 그 개인으로도 참 좋고 사회로도 참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몰입에 대해서 잘 이래 연구해서 그런 조건을 만든다면 그 사람 인생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서 뭐 캠프다 뭐다 그 되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약간 사변적인 얘기긴 한데 몰입이랑 또 이제 삼매는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수행자가 가진 몰입 상태, 수행자가 가진 몰입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탁구 감독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탁구 선수들이 그냥 자동으로 친대요. 그냥 그 순간에. 그거는 오랜 훈련의 결과래요. 그때 내가 요래 치야지 저래 치야지 그건 없대요. 오랜 훈련에서 자동적으로 노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속에도 좀 주의는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 몰입이 오기까지 요것에 중점을 두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즐겨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한테 맞게 적절하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 자기한테 맞게 하다가 어떤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편안하게 할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게 5개가 편안하면 5개 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6개도 할 수 있으면 6개 하고 이래 가야지 나는 몇 개 하겠어. 이러면은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우리가 마음이 좀 아프거나 그래요. 네, 정신이 건강하지 않을 때 어떤 특정한 정서와 생각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우울한 사람들을 보면 뭐 기질적으로 우울한 게 왔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양식, 생활하는 양식,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양식 때문에 우울이 왔을 때 그런 분들은 우울한 정서랑 어떤 생각이 같이 가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뭐 자기를 막 비난하는 쪽에 생각 세트를 가지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남한테 버림받을까봐 배척당할까봐 두려움. 그래서 이 우울한 정서랑 그런 생각이 세트로 되고 또 이제 뭐 편집증적인 사람들은 막 분노 막 적개심 있는데 그때 이 세상이 되게 위험하고 나를 해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세트로. 그런데 이제 불교 정신치료에서도 이렇게 어떤 정서나 생각 세트가 좀 같이 간다고 보는 게 있는지 또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거죠. 네. 내가 불교 정신치료적으로 볼 때는 이 정서나 감정은 결과예요. 어떻게 보느냐의 결과예요. 그걸 뭐 생각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지하느냐의 결과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붙어 다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누가 우울하다 이러면 우울한 사람들은 보면 자기 삶에 만족스럽지 못해요. 내가 볼 때는 우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울이란 거는 어쨌든 자기 삶에 만족스럽지 못해요. 근데 이제 지금 자기 삶이란 건 또 이렇게 있어요. 요게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요렇게 살고 싶거나 또 이렇게 앞으로 살고 지금 현재 요 삶이 아닌 요 삶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차이 난 만큼 나는 우울이 생긴다 봐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이 삶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좀 심하게 하면 이것도 지금부터 더 심할 때 비하면 이거는 나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면 이것이 있을 수밖에 뭐가 있어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작업을 해서 올라가면 돼요. 근데 저 사람들은 이거는 손 안 대요. 나 이거 싫어.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이거는 뭐 하면서 이게 올바르고 정말 바람직하고 한데 나 왜 이렇게 살 수 없어 하면서 우울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째 보면 우울이란 거는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온갖 게 다 있잖아요. 다 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이제 잘 보고 거기서 좀 나아지는 뭘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울은
이제 나는 이래 생각해. 어떤 사람, 살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나 똑같은 날이에요. 그래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똑같을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죠. 나도 달라질 수 있고, 사람도 달라질 수 있고, 자연 조건도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만한 하여튼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봐야지, 그걸 보지 못하면 자기 생각이 끼어들 수 있어요. 정확하게 보면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면 이 지구라는 게 한 45년, 45억 년, 46억 년 된 거예요. 오늘날 이런 환경이 마련되기까지 이 불덩어리가 식기까지 수십억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지상에는 생명적인 게 없었다 그래요. 바다에서부터 이 자외선이 이제 바다가 좀 보호되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막 올라와서 오늘날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면 이 우주에 무수한 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아마 불타고 있는 별들이 많죠. 우리처럼 되려면 식는 기간이 필요해요. 어째 보면 지구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래 살고, 좀 더 또 냉정히 생각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이 좀 별로 적어요. 옛날에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했던 시절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요즘은 물론 상대적으로 못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옛날 왕보다도 잘 살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정확히 볼 때, 거기서 우리는 뭔가 이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소중함을 느끼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울은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지금 자기 삶에 불만족한 경우, 또 세상을 좀 안 좋게 볼 때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고, 불안은 내가 이래 보면은 우울과 불안이 많잖아요. 불안은 보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마음이 미래로 가 있어요. 미래로 가 있지 않으면 불안은 느낄 수 없게 돼 있어요. 일어난 과거로 가잖아요. 그럼 주로 이제 뭐 후회나 화가 많아요. 또 현재는 현재를 살기 급급해요. 마음이 하여튼 미래로 갔을 때 불안이 끼어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전쟁이 나도, 전쟁 나면 지금 피난 가기 바쁘잖아요. 그때 난 불안 없다고 봐요. 그때도 불안이 끼어들 때는 내일은 어떻게 살지 하는 미래로 갔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자들을 이제 계속 보고 우리의 어떤 그 본질적인 이런 면을 볼 때 불안이 있는 경우는 미래로 가는 경우예요. 미래로. 그래서 내 경우는 그러죠. 미래랑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처럼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하고 돌아와서 현재로 와서 내가 지금 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속에 다 있다 하고 살면 그게 또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현재라는 시점은 잡기 어려워요. 현재는 순식간에 과거가 되고 또 미래는 순식간에 현재가 되고 이제 이 속에서 어쨌든 우리는 노력하는 거죠. 해서 이 미래로 가면 그냥 모른다 하고 돌아오고 그런 지혜 없이는 진짜 한순간도 쉽지 않아요. 이 편안히 살기가.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뭐, 화가 나는 사람들은 보면 또 이 불만족스럽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벌어진 현실에 대해서, 안 좋게 보니까 그거 없애고 싶은,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들어보니까 불교정신치료에서도 우울과 그 분노는 이제 하나로 해서 그 정서와 생각이 이제 불만족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불안은 미래로 가는 그런 거 이제 두 가지는 확실히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정서 있잖아요. 불안, 우울 이건 다 결과라 보면 돼. 그 앞에 어떻게 보느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오면 잘못 보고 있다. 딱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이 생각의 원인이 이제 탐진치, 예, 그죠? 이런 이제 원인인데 이제 궁금한 게 이 수행을 할 때 보면 이 탐진치가 사라지면 이제 그런 생각들 또 어리석은 생각들 이런 게 이제 멈춰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또
일상이나 수행할 때 이렇게 보면 또 이 어리석음이 있을 때는 탐진치 또 안 없어져요. 잘못된 어떤 이 생각과 이 탐진치의 관계가 선후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예, 또 사람마다 이게 출발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불교정신치료에서는 요걸 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느 쪽에서 좀 출발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하고 근데 이제 생각도 조금 구분은 해야 될 거예요. 이제 단순히 뭐 이래 과거로 가는 거하고 또 어리석은 마음에서 예를 들면 뭐 부처님한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제 뭐 했습니까? 뭐 딱 생각해가지고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뭐 생각보다는 약간 떠오르는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좀 이 용어 자체를 좀 이래 잘 써야 돼요. 쓰는데 어쨌든 요 생각과 이 탐진치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탐진치도 정도에 따라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속에서의 탐진치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존재, 몸과 마음, 세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통찰인 또 탐진치도 있을 수 있잖아요. 탐진치의 정도도 좀 다를 수 있죠. 어쨌든 막 그냥 두루뭉실하게 탐진치를 이야기하면 치가 가장 근본이에요. 치. 탐진치 할 때 치는 이제 어리석음이거든.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못 보는 것이 있으니까 그 정확하게 못 보는 것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욕심을 일으키는 탐욕이에요.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그에 따라서 뭐 하는 거는 탐욕이 아니에요.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뭔가 요래되고 싶다는 걸 이제 가지는 게 탐욕이에요. 그 탐욕은 당연히 안 되죠. 탐욕이 안 될 때 왜 안 돼 하고 화를 내는 게 진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탐욕과 성냄, 탐진치가 일어난다고 그래 봐야 돼요. 이제 그래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볼 때는 탐진치가 있으면 자연히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알려고 하고 또 욕심이 나니까 이거 어떻게 성취하나 하고 화나니까 저놈 어떻게 해야지. 탐진치가 있는 경우는 생각이 난다. 탐진치가 있는 순간에는 생각이 난다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말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탐진치가 없지만 나중엔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부처님 같은 경우는 탐진치를 완전히 없애서 부처님이 생존하는 기간에는 탐진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탐진치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생각을 없애면 탐진치가 없어진다. 그러면 생각 없는 동안은 탐진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계속 없는 거, 그 순간에 없는 거. 어쨌든 탐진치가 있으면 생각은 분명히 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탐진치가 생각의 동력이 되니까. 뭐 잘 모르니까 그걸 바탕으로 욕심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또 화나면 생각 안 하겠어요? 하니까 탐진치가 있을 때는 분명히 생각은 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생각을 없앤다. 그러니까 생각을 없앤다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없앤다 할 때는 현재에 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우리 정신은 한 번에 한 곳을 가는데 생각이 있지 않으려면 과거 미래라는 건 현재에 있어야 되잖아요. 현재에 있게 되면 근데 현재에 있는 것도 그냥 있는 거하고 요 현재에 일어난 일 정확히 보려고 하는 이 현재 집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현재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좀 생기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고 현재에 있으면서 현재에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현재에 있을 때는 생각을 스톱하고 현재에 있는 그 순간에는 탐진치는 없어요. 그래서 한 10분 동안 현재에 있다. 그럼 10분 동안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없고 이런 식으로 있다면 하루 종일 탐진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 날은 또 생각한다면 탐진치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테는 항상 현재에 있다 그러더라고. 지혜로워지면 현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단순히 생각을 끊으면 또 현재에 집중하면 탐진치는 없어진다. 그게 자칫하면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하는 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또 탐진치가 없는 만큼 생각은 없어지는데 또 탐진치가 없는 정도도 세속적인 건 없어요. 세속적인 건 없어서 일할 때는
훌륭한 일 잘하는 사업가는 요렇게 하면 사업 돼 하면 그것대로 탁탁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큰 기업을 자기가 하던 보다 더 큰 기업을 하게 되고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그건 잘 모르니까 더 어떤 생각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구분해야 돼요. 정도를 구분해서 어쨌든 이 탐진치를 없애는데 생각을 스톱하고 현재에 집중하면은 탐진치에는 도움이 되고, 그리고 현재에 집중한 걸 많이 하면 한 만큼 탐진치에는 도움이 많이 되죠. 되고 또 탐진치가 없어진 정도에 따라 생각이 없어진 정도가 또 다르겠죠. 그럼 저희는 또는 저희가 명상 프로그램을 할 때는 지금 들어보니까 탐진치가 아주 많은데 아주 많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작은 생각을 멈추는 것부터 해서 탐진치를 좀 줄여가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탐진치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생기면 요걸 좀 더 목적으로 하면 이제 또 생각이 그렇죠. 줄고 서로 이렇게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죠. 저희는 생각부터 없애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랬다 생각하면 돼요. 탐진치는 머리에 불이 붙은 상태라 생각해야 돼요. 불부터 꺼야 돼요. 집에 불이 났다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 딱 나면 집에 불부터 났어요. 그게 원인이 뭐 탐진치는 뭐 불이 계속 타잖아요. 생각을 연이어서 계속하면 집은 계속 타는 거예요. 불부터 꺼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은 불 붙었다. 연료가 어땠든 간에.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건 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마음 챙김이나 어떤 현대 불교에서 관심이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생각이 어떠한 것이냐 본성을 좀 이해하고 그 생각을 멈추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그 마인드풀리스가 기여한 게 현대인은 생각병을 가져 있고, 그다음에 박사님과 다른 의미에서 이제 어쨌든 어떤 사람 뭐 생각병을 고치면 우리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서 이 마인드풀리스가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퍼질 때 굉장히 큰 대기업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더 확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한국에서도 마인드풀리스 그 프로그램을 기업에서 할 때 이제 기업에도 들어가고, 저는 안감 회사지만 엄청 고급으로 막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걸 봤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드는 생각이 이게 도움은 됐어요. 그리고 많이 퍼졌고 계속 지금 확산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기업이나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은 마음 챙김을 근로자들이 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럼 개인적으로도 좋고 회사도 좋고 기업도 좋지만 근로자들이 저 일을 할 때 그 법이 잘 지켜지고 보상이 정확하면 사실 스트레스 더 많이 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그 마인드풀리스를 하는 기업에서 사회적으로 해로운 물건을 안 만들면은 또 그것도 유익이 클 것 같은데, 어쩐지 마음 챙김으로 가는 것과 어떤 그런 문제들은 좀 분리돼서 되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 그러면 마음 챙김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뭐 율 같은 거, 또 개, 이게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마인드풀리스 현재 집중이 지혜를 얻는 그 수단이 돼야 돼요. 뭐 수단, 물론 마인드풀리스 자체도 또 목적이고, 그러니까 마인드풀리스 자체 자기 어떤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또 자기 눈앞에서 뭐가 벌어지나 정확히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지혜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냥 지혜 없이 그냥 돌멩이 보듯이 딱 본다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만 딱 집중한다. 이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마인드풀리스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지금 내 속에서 내 뭐 마음이든 몸이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관찰하면서 그걸 정확히 보겠다.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보기 위한 어떤 그 수단으로서 그래서 그러니까 마인드풀리스하고 지혜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마인드풀리스가 불교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마인드풀리스를 빨려오는 사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펴실 때 부처님이 단계적 6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단계적 가르침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은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뭐냐면은 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감각적 감각의 문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먹는데 이제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깨어서 불순법이 안 일어나도록. 다섯 번째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사띠가 나와요. 근데 이 부처님 경전에 보면 사띠가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좀 많지 않아요. 사띠에 사띠 삼빠잔냐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띠란 거는 그냥 딱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 컵을 들 때 컵 드는 여기에 딱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때 삼빠잔냐가 딱 생겨야 돼요. 삼빠잔냐는 뭐냐면 딱 지켜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알미, 지혜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띠하고 사띠를 해서 현재 집중을 했을 때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빨리어럼 쌈빠잔냐예요. 분명한 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챙김을 하면서 근로자든 누구든 간에 마음 챙김을 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이나 사회 현상에 정확히 볼 때 거기서 몸은 이런 거구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세상은 이런 거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해서 지혜가 생겨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소속한 뭐 자기든지 가족이든지 사회든지 회사든지 좀 잘 돌아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 뒷게 없이 그냥 집중만 한다. 이거는 좀 곤란해요. 예. 그러니까 지혜가 동반되는 지혜가 생길 수 있게끔 마음 챙김을 하는 게 이제 난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예. 그래야지 자칫하면은 뭐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더라고. 뭐 마음 챙김의 역설 뭐 이런 것도 있고, 배신인가, 배신 뭐 그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사티가 지혜로운 인간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예를 들어서 사티라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마인드풀리스가 내 속에 좀 안 좋은 생각이 든다. 그럼 딱 그걸 알아차리는 게 마인드풀리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이건 나한테 안 좋고 타인에게 안 좋다.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집중만 하고 후속 조치가 없으면 좀 곤란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